10월 5일 오후 4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K리그1 32라운드 수원FC와 FC서울의 대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팀인 수원FC의 기록부터 살펴볼게요. 올 시즌 31경기에서 10승 7무 14패 승점 37점을 획득하며 승점이 동률인 울산HD에 다득점에서 앞서며 리그 9위에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이 리그 9위라는 점과는 다르게 득점왕 레이스에서 15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박의 영향으로 팀 득점 순위는 47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경기당 1.52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서울과 대전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서울과 대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쵸. 근데 또 실점 부문에서 이 현재 순위 9위를 방증하는 모습입니다. 무려 50실점 허용하면서 대구FC에 이어서 최소 실점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본 수원FC는 서훈님이 말한 뚝바쓸딱 이론에 의거하면 뚝바에 미쳐있는 뚝바 광신도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제주 수협 경기 때 제가 말 못한 게 있는데요. 제주 수협 경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뚝딱 빵대 뚝바였다. 제주는 강력한 제공권과 후방에서의 4실점을 했지만 단단한 수비진. 그쵸. 그리고 빵! 세 가지가 있었고요. 수원FC는 어쨌든 싸박과 빠른 2선 자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수원FC는 되게 기본이 잘 지켜진 그 대학교 복학생 갓 자취를 시작한 남학생의 간장 계란밥이다. 그렇죠. 네. 스타터 킷이다. 네, 근데 간장은 집에서 엄마가 좀 비싼 걸 갖고 온. 그게 싸박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후반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맛있게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조금 잘 안 섞였는데 이제 자취를 좀 하다 보니까 간장 계란밥 정도는 아주 야무지게 비벼낼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다. 녹진하게. 네.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서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일단 수비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이적한 뒤에 리그 5경기에서 무려 15실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3실점이라는 불안한 수비를 보여줬던 서울인데요. 하지만 아침 마치다 원정에서 1실점, 광주에게 무실점, 전북에게 1실점, 부리람에게 무실점으로 최근 4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뭐 당연히 야잔 선수도 있고 김진수 선수, 박수일 선수, 최준 선수 등 이 풀백 자원들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강원전부터 부상에서 돌아와서 팀에 합류한 이한도 선수, 그리고 어린 자원이자 제한된 출전 기회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결국 키카드는 전 이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리뷰에서 말했듯이 알찬 육각형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트너로 나온 선수의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태혁 선수의 예시를 들자면 명확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파트너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한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잘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 짜기 편하고 그 덕분에 야잔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게 최근 서울 수비 실점이 낮아진 거에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둑수라고 생각합니다. 둑수 얘기해볼까요 그럼? 그쵸. 둑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비 안정화가 둑수 선수의 공도 근데 내가 이게 너무 그런 생각을 좀 해. 너무 하이파나? 지금 21 시즌 2인규급으로 빨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2인규는 냉정하게 했어요. 그냥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인다였지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아니었어요. 근데 둑스는 제게 지금 둑스 엑스 마키나네. 네, 둑스 엑스 마키나요 지금.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박이 활약을 할수록 수원FC의 실점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위협적인 선수가 있을수록 수비도 같이 좀 안정이 되는 게 상관관계가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볼을 다시 갖고 오는 데 있어서 공격수를 의식하게 되면은 센터백이나 풀백의 전질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컨볼을 딸 수 있는 찬스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수비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김기동 감독님의 그 수비 안정화는 제가 봤을 때 좀 흔들렸던 시절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찾았어요. 이한도 선수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밸류를 갖고 있는 선수가 들어오면 수비를 잘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최근 이제 둑수 선수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상대 선수들이 둑스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중원에 투입할 수 있는 숫자가 2명 정도가 줄거든요.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가 세컨볼을 못 단다였는데 둑스 선수가 들어오는 경기에서 꽤나 유의미한 볼 탈취 횟수가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한번 다음 주에 떼어볼게요. 그거를 비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 양상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둑스 덕분에 수비가 안정화된 것도 좀 있을 것이다. 왜냐면 공격진 조합이 좀 바뀌었으니까. 네. 실제로 이 리그 5경기에서 15실점 기록할 때 투톱 조합이 조린이었어요. 조린. 네. 그러다가 한 경기가 아마 둑스랑 조영욱이었나? 그게 무실점이었죠. 나왔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때 안양한테 패배한 경기인데 둑스를 빼고 루카스를 넣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졌던 거고 이 뒤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계속해서 둑스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이 흐름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전북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좋은 모습으로 조영욱 선수랑 링가드 선수랑 앞에서 싸워줬고 잘 활용했죠. 그 네. 조합을. 너도 전도됐구나. 그 한번 궁금해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 정도로 찬양하지? 하고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수원FC가 제주전에서 봤을 때 그 경기 내내 그 사박만큼 경기를 지배한 건 유리 조나탄이었어요. 맞아요. 그 유리 조나탄의 높이를 은근히 제어를 못했어요. 수원FC가. 그래서 찬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날의 키카드는 또 한 번 둑스라고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경기 얘기로 돌아와서 수원FC의 최근 경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앞서 다뤘던 제주와의 경기는 퇴장 등의 이슈로 인해서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전 라운드인 강원과의 경기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황재현 골키퍼가 U22 자원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센터백 라인은 이시영, 김태한, 이현용 그리고 이용인데 이용 선수가 한 24라운드 이때쯤부터 계속 기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용 선수가 괜찮게 합니다. 이 킥력이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항상 포메이션을 4-2-3-1 4-3-3 뭐 이런 것도 아니라 4-5-1 정직한 4-5-1로 나옵니다. 그 오는 안드리고 한찬이, 루안, 노경호 그리고 김경민이었고 원톱은 사박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전반전은 전반 12분 이용의 크로스 사박의 헤더 전형적인 수원FC의 이용을 기용한 이유가 나온 장면이었고요. 13분에는 황지현의 슈퍼세이브 노경호의 패스미스를 상대가 잘 활용했으나 결국에 U22 자원인 황지현이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했다 맞아요.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전반 28분에는 강원이 사이드로 벌려주는 패스 이후에 크로스로 계속 공략을 했으나 골대를 좀 벗어나면서 결국에 후에 언급하겠지만 강원이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수원FC의 중앙을 뚫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전반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전반전을 좀 총평을 해보자면 키워드별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강원의 그 퀄리티 높은 사이드 자원들을 제어하는데 이제 실패했다 수원FC가. 어쨌든 측면을 뚫렸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용 선수가 되게 고점을 높게 찍어봤던 국가대표 풀백 자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킥력과는 다르게 이제 기동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노쇠화된 측면이 어쩔 수 없이 나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도 조금 발빠른 이선으로 거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원한테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는 측면이랑 중앙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좀 선수단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강원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성공한 패스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패스맵에서는 좀 다른 흐름이 보이는데 전체 패스는 강원이 수원FC의 2배 이상을 달하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성공한 패스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FC도 기회를 잡았을 때 공격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약속된 패턴이 굉장히 잘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강원FC의 성공한 패스들이 중앙에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패스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사이드 위주로 돌고 있을 것을 감안했을 때 수원FC가 패스를 잘 강원보다는 돌리진 못했지만 강원이 중앙에서까지 활개치지 못하게 막아준 것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수원FC는 중앙에서 다이렉트,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반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46분에 이제 김경민의 슈팅이 강투시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수원 FC가 선제골을 이제 터뜨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김경민 선수의 이제 공을 찼을 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김경민 선수의 0.9골 정도로 코스가 김경민 골이 맞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전반전에서 얘기했던 수직적인 키워드에 좀 대단히 잘 맞는 전개가 나왔어요. 49분에 이제 모재현 선수의 크로스에서 시작된 이제 혼전 상황에서 황재현을 뚫고 골이 들어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좀 오프사이드였고, 55분에는 싸박이 받고 연계를 깔아주면서 이시영이 그걸 받아서 침투하고 낮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루안 슈팅이 이제 박정훈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이것도 싸박을 위시로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패스가 다시 사이드로 나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는 수직적인 전개 과정을 잘 거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결국 싸박의 존재감이 있고 그쵸.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빠르게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안드리고가 싸박 쪽으로 밀어주는 패스를 통해서 또 57분경 좋은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야구로 치면 그 파울 타구가 잘 안 나와요, 이 팀은. 그죠. 네. 직선, 그러니까 아웃 되더라도 계속 중앙을 계속 뚫고 가. 라인 김경수의 드라이브. 아웃 되더라도 계속 직선타를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46분에 김경민이 좋은 침투에 이어서 골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이후엔 정 교수님 피셜 변비 같은 결정력 그리고 박철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제가 병이 봤거든요. 진짜 답답하게 못 넣더라고요. 서울보다 좀 답답해요, 이 정도면. 왜냐면 싸박이 골을 지금 득점왕이잖아요, 페이스잖아요. 근데도 좀 많이 놓쳐요. 꽤 결정적인 기회에서도 많이 놓쳐요. 그만큼 좀 답답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이전에 언급한 강원의 양 사이드 선수들의 개인 기량만큼이나 수원 FC 특유의 직선적이고 그리고 다이렉트한 색깔이 좀 확실히 보였던 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전 조커로 투입되고 있는 안현범 선수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저는 K리그 최고의 대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달리면 못 막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제가 데이터 포털 찾아왔는데 560분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출전 경기 수가 10몇 경기야? 16경기야 그래요. 그래서 경기당으로 환산하면 경기당 한 50분 정도 뛰는 거야. 3, 40분? 네, 경기당 그 선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의 역할은 뭐냐? 진짜 대주자예요. 전반전에 김경민이 흔들어 놓은 것만큼 안현범이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데이터 포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안현범 선수의 드리블 횟수가 1회로 나옵니다. 이번 시즌 통틀어서. K리그 데이터 포털은 드리블을 진짜 개짜게 잡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쵸. 맞아. 진짜 야차로 떠서 이겨야 드리블 성공으로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호랑나비 한번 해줘야지. 알 까고 제껴야 거의. 앵클 브레이킹 해야 드리블이야. 그치. 근데 보면은 안현범 드리블을 많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수비를 옆에서 이렇게 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드리블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효한 플레이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K리그 1 최고의 대주자스러운 모습을 이날도 보여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뭔가 싸박과 그 이선 자원들의 적극적인 침투를 잘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이 좀 위협적인 루트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런 전술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싸박 선수가 이 스트라이커로서는 만능이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수원FC가 가장 잘 활용하는 위력적인 무기가 앞서 언급했던 이 침투하는 이선 자원들을 향해 깔아주는 이 다이렉트한 패스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 팀은 이제 중앙에 한찬이, 루안, 안드리고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물론 다 면면이 S급, A급 자원들은 아니에요. 일단 따져보면 리그에서 한 B+ 정도 자원이지만 이 선수들의 특징을 다 살펴보면 평균 이상 가는 좋은 시야 그리고 패스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이드로 좋은 패스를 낮게 깔리는 탄도로 뿌려줄 수 있는데 수원FC의 사이드에는 발 빠르고 그쵸. 많이 뛰고 그리고 또 좁은 공간의 스페셜리스트인 윌리안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 큰 키에서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만큼은 또 K리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김경민도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목적지로 향하는 딱 한 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데스티네이션 싸박.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전술이 굉장히 유효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하고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니즈가 자기의 장점과 맞아떨어지는 행복한 취업 생활인 거죠. 맞아요.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순호도 이제 좀 수원 FC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팬들의 입장을 저희가 완벽하게 대변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팀 팬이니까. 맞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수원 FC를 봤을 때 여름부터 이어진 이적 시장의 그 기조는 되게 김은중 감독님의 색채밖에 적재적소에 좋은 선수들을 잘 데려왔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 수원FC의 두드러지는 전술적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가 약간이라도 틈을 보이는 순간 강한 거센 압박을 넣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이 앞서 얘기한 강원전에서 패스 숫자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성공한 패스가 비슷했던 것만 봐도 이 수원FC의 압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용했던 경기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이 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정규수님 피셜 442가 판을 치는 최근의 K리그의 매우 정직한 433 구조라고 합니다. 이 아까도 말했듯이 4-2-3-1 뭐 4-1-2-3 이렇게 안 나와요. 4-5-1 정직한 포메이션으로 나오고요. 선발 라인업 속에 보면 5명이 쭈르르 서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낮게 깔아주는 패스가 장점인 팀인 만큼 굳이 미들에서의 전개 능력을 버릴 필요가 없는 팀일 뿐더러 압박에 장점이 있다시피 중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이 지금 4-4-2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서울이 중원에서 숫자를 그렇게 늘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수원FC에 공략하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다양한 세트피스에서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팀이 지금 수원F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박 선수의 머리를 당연히 겨냥하는 플레이도 있지만, 그쵸. 이용 선수의 킥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안 선수 쪽이라든지 이제 사이드 자원 쪽으로 내주고 거기서 다시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세트 피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많은 팀인 것 같아서 상대하는 팀들도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돌려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어쨌든 최전방의 완성형 포워드 사박, 그리고 적극적으로 침투해주는 이선, 후방에서 다이렉트한 패스를 공급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중원, 이렇게 수원FC에 대해서 키워드를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수원FC의 주요 선수들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황지훈 선수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요. 그쵸. U22 자원이죠. U22 골키퍼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U22 골키퍼라는 건 팀의 플랜을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요소 중 하나예요. 맞아요. 기복이 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K리그1에 갓 데뷔한 선수니까 좀 봐주는 걸로 하고요. 김천전 3실점으로 무너졌지만 그 와중에도 이동경 PK 선방하면서 잘 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그 기준 90분 동안 가장 많은 선방을 하는 골키퍼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전형적인 하위권 에이스 기질이 조금씩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경기당 4.4개인데 이게 상위 7.4%래요. 굉장히 높은 선방 횟수를 보인다. 근데 뭐 키퍼가 특수 포지션인 걸 감안하면 위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황재현이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좀 걸러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원FC의 황재현은 지금 U22 골키퍼 자원으로서 부족함 없는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방률 자체는 평범하고 패스 부분에서도 그렇게 높은 지표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쨌든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키퍼의 가장 중요한 건 선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선수도 이민성우에 계속 발탁되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 또 전북 출신입니다. 전북 김정은 배출했고요. 김준홍, 송범근 배출했는데 황재현까지 나온 전북은 도대체 키퍼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단합니다, 전북. 신기하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이현용 선수입니다. 이현용 선수도 U22 자원이죠. 현재 K리그1에서 가장 안정적인 U22 센터백 자원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센터백 자원임에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발로 복귀한 최근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최규백 선수랑 이제 뭐 교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규백 선수가 빌드업이나 공중볼에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현용 선수는 전진성을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당 상대 박스에서의 터치 횟수가 1.29회로 이게 리그 내에서는 센터백 중에 최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전진성이네요, 이거.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크로스 정확도도 50%인데 뭐
횟수가 아주 많진 않지만 어쨌든 킥에도 잠재성을 갖고 있는 자원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빅맨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이 포항과의 경기에서 이호재 선수를 막는데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서울 역시 둑스 또는 천성훈 같은 빅맨을 내세우면서 좀 이 점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찾아보면 뭐 패스 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뭐 수원 FC의 전술적인 포인트인 뒤에서부터 전방을 향해 낮게 깔아주는 그런 패스들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는 이제 세 번째는 김경민 선수인데 아, 뭐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 김경민 선수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고 또 서울 소속이었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확실히 이제 강원이나 서울에서보다는 수원에서는 활용도가 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김경민 선수는 이제 뭐 욕은 아닙니다. 좀 스마트한 타입보다는 일단 경주마 같은 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지컬을 활용해서 사이드라인을 좀 야생바처럼 달리는 육상부 유형인데 이게 수원FC 축구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면서 장점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이게 드리블 지표에서 잘 나타나는데 경기당 드리블 성공 개수가 1.41개로 오른쪽 윙어 중에서는 상위 10% 안에 들 만큼 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속도로 패요. 그러니까 좀 마르고 긴 팔라시오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 이제 두 경기를 보면은 안현범과 같은 자리에서 이제 선발 교체를 바뀌어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직선적인 측면 선수일 만큼 시간을 나눠시키는 출전 방식으로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키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김경민 선수가 좋은 선수인데 에너지 레벨을 분배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드리블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1.41개가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성공을 1.41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도 횟수가 많은 거예요. 성공률이 35% 정도 되는데 문제은행식 선수네요. 네. 그러니까 드리블을 많이 하지만 성공은 낮은. 근데 그게 많은. 약간 수원 FC의 루카스인데 루카스는 기술로다가 하려고 한다면 여기 김경민 선수는 속도로 하려고 하는 루카스. 그래서 안현범이랑 바꾸면 좋은 게 어쨌든 달리는 놈을 70분 동안 막고 있었어요. 근데 쌩쌩만 똑같은 놈이 하나 더 들어와. 그럼 미치죠. 그래서 안현범이랑 이렇게 교체가 김경민실. 김경민은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미친 탑라이너 같은 선수 아닙니까? 그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죠. 근데 이제 김경민 선수를 이제 상대할 측면 자원이 서울이 이제 김진수 선수 라인 쪽으로 나오고 박성훈 선수가 아마 선발 출전하게 되면 박성훈 선수가 나올 텐데 아마 이한도 선수가 나오겠죠. 김진수 선수랑만 비교를 해봤을 때 김진수 선수가 김경민 선수를 어느 정도 90분 내내 커버를 할 수 있냐, 요게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선수 사박 선수죠. 뭐 굳이 설명해야 할까 싶은 위협적인 그냥 모습이 꼼파로처럼 넘어가죠. 네. 사박은 사박입니다. 사박은 지금 뭐 어느새 전진우 선수를 이기고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 수치가 안으로도 말이 안 돼요. 네. 정 교수님이 정리해주신 수치가 드리블 성공률, 경합 지표, 압박 참여, 뭐 중원 기여, 그냥 다 전부 다 기대 이상이에요. 이 수치를 맞아요. 이루 말할 필요도 없이. 평균 이상을 웃도는 수치고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맞아요. 잘하는 선수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있잖아요. 사박 선수는. 서울. 그래서 수원FC 팬들이 개불안해하더라고. 아. 왜 노래 제목이 수원이 아니라 서울이냐. 제가 봤을 때 그 월간 윤종신처럼 그 월간 싸박으로 해서 전국 팔도 노래 다 냅시다. 약간 디시전 쇼 하듯이 그래, 팬들의 불안함을 좀 잠재워줄 수 있도록. 이번 겨울에 나는 나의 재능을 전라남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난데없이 갑자기 아릴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청두 무조건이죠. 상하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요코하마 고베 뭐 이런 거 나오면 씨. 또 마지막으로 엉팔선 한 명 더 있죠. 네.
윌리안 선수입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 때문에 이번 경기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수원FC 이적 직후에 굉장히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스플릿 라운드에서 좀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윌리안은. 응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제 주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원FC의 예상 라인업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일주일 쉬었으니까 수원FC는 풀 주전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이용 선수가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이용, 김경민 라인 계속 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다른 데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김진수, 박수일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왼쪽 풀백이. 여기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든 전반전엔 김경민이 괴롭힐 거고 후반전엔 안현범이 괴롭힐 텐데, 그래서 어쨌든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주전에 제주가 4-4-2로 나오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어느 정도 답습할 만한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근데 다행히 오른쪽 측면은 이제 안정화가 된 수원FC인데 왼쪽 측면은 윌리안 선수가 빠지면서 좀 무게감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윌리안 선수가 굉장히 수원FC의 파괴적인 모습을 담당했었지만 아쉽게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뭐 지난 경기에는 이제 안드리고 선수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을 니네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치겠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시영 선수가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이용 선수보다는 조금 더 상대하기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도 근데 본인의 장점을 수원FC에서 잘 살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시영 선수의 은근 킥력이 좋더라고요. 그 킥력을 장점으로 살리는 장면이 강원전이든 저기 제주전이든 꽤 나왔습니다. 근데 수원FC 저는 약점은 아무래도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현용, 최규백 선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뭐 노리기 위해서는 수원FC의 센터백을 정신 못 차리게 좀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아무튼간에 수원FC가 좀 수비적으로 흔들렸던 시즌도 길었고 지금도 그렇게 좋은 수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리그 최다 실점 2위니까요. 오히려 지난 경기에 부리람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부리람도 다이렉트한 축구를 좀 후반전에 했지만서도 서울이 되게 경기를 잘 주도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2선에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되게 많이 후드려 줬었고 그거를 한번 수원FC전에서 그대로 한번 컨셉을 갖고 오는 거 되게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는 노경우 선수가 나올 경우에 특별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노경우 선수가 많이 뛰고 아무튼 재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만개하지 못했지만 서울이 이제 또 그런 하드워커 타입이 좀 약했기 때문에 노경우 선수도 한번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서울 라인업 간단하게 예측을 하자면 둑스, 링가드, 전 이 조합 밀어봅니다. 둑린.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둑린이 되게 좀 좋아 보이고 조영욱 선수가 후반에 조커로 나왔을 때 파괴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많이 올라왔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사이드에서 좀 기동력 있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승원, 문선민 조합 선발부터 혹은 정승원, 안데르손 조합 요거를 한번 밀어봐요. 근데 문선민을 선발로 내고 후반전에 안데르손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거든요. 전반전부터 그냥 정신없이 한번 털어보고 왜냐하면 문선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문선민한테 골을 기대하지 않고. 왜냐면 후반전 조커로 들어오는 문선민의 역할은 뭐예요? 흔들어 놓고 너가 마무리해라 이거잖아. 그쵸. 근데 결국에 지금 그만큼은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골 못 넣어도 좋으니까 한번 걔 발살 한번 내봐라. 그냥 마음대로 흔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문선민의 회귀 분석인데, 문선민 선수는 두 번의 공을 놓치면 세 번째 때 유의미한 찬스를 만들어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문선민의 회귀 분석이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갔을 때는 세 번째 기회가 오기 전에 두 번째까지만 오고 문선민의 양품 행동 두 번 보여주고 끝나요. 근데 전반전에 넣었을 때 세 번의 그 기회가 왔을 때 문선민은 득점으로 만들어낼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문선민 선발론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다만 불안한 건 중원 조합 어떻게 가져갈지가 좀 불안하긴 해요. 저는 뭐 황도윤, 이승모 조합도 좋고 유재문, 이승모 조합도 좋은데 무조건 이승모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뭔가 3미드를 썼으면 좋겠는데 3미드를 쓰는 순간 자동으로 투톱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링가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뛰거든요. 그죠. 그래서 리성모 선수가 들어와도 시너지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지난 경기에서 황도현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고 네. 유재문 선수랑 이승모 선수랑 나눠 뛰었는데 이걸로 봐서는 황도현 선수한테 너는 브리람전 뛰고 휴식을 줄게. 그리고 유재문 이승모 조합을 가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어요. 지금 중원 조합은 얇아서 걱정될 뿐이지 꽤 괜찮았다. 퀄리티 최근은 그래서 제 최근에 말도 꽤 그거예요. 괜찮았다. 그 뎁스가 좀 불안해서 어떻게 잘 펴려나갈지가 좀 걱정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90분 경기면 상대 중원 3명 상대해야 되거든요. 적절하게 시간 배분하면서 상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원 선수가 최근 폼이 좀 아쉽다 하지만 활동량적인 부분에서 중원의 부담을 굉장히 잘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수비 살펴보면은 뭐 이대로 나와야죠. 김진수, 그쵸. 이한도, 박성훈. 네, 이한도 박성훈 유력하죠. 네. 오른쪽은 오른쪽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최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 선수를 쓰고 안 되면은 박수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김진수 선수랑 박수희 선수를 맞교체 해줬기 때문에 최준 선수를 빼고 박수희 선수 오른쪽 돌렸으면 다음 경기 최준 선수가 선발이겠구나 했는데 왠지 박수희 선수를 그죠. 수원 FC전에 더 적합한 카드로 생각 중인 게 아닌가. 근데 박수일 선수가 나와도 좋은 게 박수일 선수도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박수일이 저는 공격적 세밀함은 최준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수원의 왼쪽이 좀 비교적으로 약하잖아요. 그쪽을 좀 박수일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저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게 최준 박수일의 그 경쟁 심리를 출전 시간으로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김기동의 장점이 나오고 있죠. 근데 난 이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긴 해. 최준 박수일도 보면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삐끗하면 자기 선발 자리 날아간다는 밀리니까. 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사실 최준 박수일 활동량이면 로테 안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왼쪽 풀백도 같이 돌리면서 최준 박수일 경쟁시켜주는 거 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결국에 거기에 중심은 박수일이 왼쪽 오른쪽 다 된다는 거. 최준도 마찬가지고. 최준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박수일은 어쨌든 좌우가 다 소화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골키퍼는 최근에 아까 말했다시피 양한빈의 향기가 좀 나는 최철원. 그렇죠. 0.7 양한빈까지 왔습니다. 3년 만에 만기하기 시작한 최철원. 요즘 너무 잘해요. 진짜. 요즘 불안함이 없다니까요. 그 자리. 이제 최철원 선수는 미들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김기동 감독님 불이람전 로테이션 진짜 개대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안데르슨 이날 코빼기도 안 보여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꽤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람이 기대 이하여서 그렇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대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전략이 계측되는 J리그나 중슈퍼리그도 아니고 근데 적절한 도박이 너무 잘 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FC를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뭐가 어려울지 한번 예측 광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제 예측 광장 해봐야죠. 저는 시즌 2호 무실점 봅니다. 시즌 2호 무실점. 네.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향기가 좀 나요. 저는 75분 이후 안현범의 플레이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렇다 하면 서울이 뭔가 경기가 말린 상황이라는 거고 그만큼 라인을 올렸을 때 안현범만큼 위협적인 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상대 왼쪽 풀백이 김진수라면 그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뭔가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저는 안현범 하겠습니다. 안현범이 골을 넣는다 이거보다는 안현범을 위시로 한 75분 이후에 마치 정재희에 대한 미지의 공포처럼 안현범 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안 선수가 있었다면 무조건 윌리안 찍고 넘어갔을 텐데 그쵸.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음양 오행설이에요. 그냥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 윌리안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는 이제 부상으로 쉬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윌리안 선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PK 내주는 거 아니면 수원FC한테 실점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 회귀 분석하는 게 실점을 이미 너무 많이 해놨어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경기 동안 이 흐름은 이제 무실점 할 좀 때가 저실점으로 갈 확률이 높다. 어쨌든 통계는 중단치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는 1실점 내지 무실점을 갈 확률이 된다. 굉장히 높다. 네. 이거님은요? 저는 일단은 사박 선수는 요즘에 이한도 박성훈 선수라면은 잘 막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태욱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죠.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할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 중원에서 숫자 싸움에서 밀려서 뭔가 마킹을 놓치는 바람에
뒤따라 들어오는 루안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게 좀 찬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근데 루안 생각이 좀 들어요. 선수가 말 잘라서 미안해요. 루안 선수가 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강원도에서 충격적인 장면 하나 봤거든요. 루안 선수 진짜 신이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요. 루안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한찬이도 뭔가 위협적인 대상이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 FC의 대개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 시즌 거의 풀타임으로 주전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팀에서 4득점밖에 담당을 못했고 베스트 11에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갔다라는 건 루안 선수가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팀의 주축 선수임은 맞으나 엄청 경계해야 할 이동격급의 에이스 자원은 아니다. 그쵸. 나는 좀 횟도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안 선수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막 애용 진돗개 1호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면 루안보다는 그 이재원 선수라든지 노경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안드리고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좀 리저너블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루안은 기점인 거고 종착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수원 FC전 리뷰 그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원 FC가 3연패 이후 2연승으로 좀 반등의 흐름을 만들면서 강등권에서 탈출한 모습이었어요. 그에 반면에서 서울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그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비 안정화까지 꿰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상성의 힘을 보여주면서 상위 스플릿을 향한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걸로 프리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